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것은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죠. 뭐 교육 심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행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론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론적인 측면으로 접근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 중에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이 바로 학교 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교육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해주고 심리적으로 접근해 줘야 되는지, 교육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라고 해봅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교실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정당하게 학교에서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가해자들에 대해서 계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지는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네요, 교육 과정을.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이론이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데 이 학교 폭력이 큰 주제로 우리는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번씩 하나씩 보죠. 여러분들하고 음, 학교 현장에서 아주 첨예하면서도 요즘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루는 에 있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학교 폭력의 개념 및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예방 방안과 또 그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교사가 해야 하는 학교 폭력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학교 폭력에 대한 처리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때는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받게 되고 가해자는 이러한 가해하는 어떤 습관이 내재화가 되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 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절차를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죠.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많은 자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전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올해 4월 달에 발간했습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저장 좀 하고 시작합시다. 학교 폭력 및 이해 및 사안 처리 절차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무엇보다도 사안 처리 시 유의 사항들이 나오죠. 우리는 이 유의 사항을 명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회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 처리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유의사항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총 9개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떠한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 등도 받아들이는 학생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학교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학교 폭력을 감지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
사안의 경위를 확인하여 교사, 학교 전담 결차관, 117 등의 도움,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교 폭력 가해 피해 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탈북 학생의 경우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관련 전문가 때는 특수교육사라든지 통역사, 상담사 등의 참여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호 심리 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보호 및 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장 자체결이 가능하다. 자, 이 6번이 다른 시도와 다르게 대전시에서 갖는 아주 특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심의위원회를 보호자가 이때 피해자 학생 및 보호자입니다.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로 종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대전시가 가진 특이한 학교 폭력 처리 절차로서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학교는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여덟 번째,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할 경우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 폭력성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그 학생에게 귀속시키기보다는 가정에 있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폭력성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론의 바탕을 둔 것이죠. 아홉 번째,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퇴학 처분이 고등학교 학생에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학생 혹은 학부모님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학교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많은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되고요. 업무 추진비에서도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돼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서부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한 명도 놓칠 수 없는 모두의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교육의 많은 부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행정과 교육 과정과 교육 심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학교 폭력, 즉 학교 내에서의 학교 폭력에 수렴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공문서들이 발행되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학교 폭력의 이해를 먼저 배우시고 두 번째는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학교 폭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 봅시다. 학교 폭력의 개념 및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학교 폭력의 개념이란 학교 내외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왜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하굣길에 등하굣길에서 일어난 것도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는 예를 들면 자, PC방에서 서로 놀다가 다툼이 일어났다. 이건 역시 뭐일 수 있다는 겁니까? 학교 폭력이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다. 교사가 학생을 때렸다라고 했을 때는 자, 뭐 체벌이라든지요. 또는 학생이 교사에게 뭐 폭력을 휘둘렀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학교 폭력이 아니에요. 학생과 학생 간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예를 들면 대전 중에 있고 이 학생이 충남 중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학생과 학생 사이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그러면 학교 폭력일지 아닐지 봅시다. 자, 선배가 PC방에서 후배한테 얘기를 하죠. 자, 후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개인 정보를 가지고 와라. 개인 정보를 가져오면 이 선배가 이 개인 정보를 팔아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점에서 학교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제3자가, 그죠? 제3자가 이렇게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 당사자가 아닌 학생이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학교 폭력입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사이버 상이라고 한다면 요즘 아이들은 뭐 틱톡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카카오톡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페이스북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게임상에 게임 창 같은 데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 여기에서 학생이 야, 쟤랑 놀지 마라고 하면서 단체 톡방에서 얘만 남겨놓고 모두 다 탈퇴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 학교 폭력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사이버 따돌림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학교 폭력의 개념은 시대상을 반영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특히 예전에는 정보통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렇게 지금과 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6차 교육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략 9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죠? 그러한 사람들은 자,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없었어요. 그죠? 인터넷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했듯이 어떤 사이버상의 따돌림이라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량 폭력 이런 행위들이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시대상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사회상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상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교 문화가 있고 자, 또 유교 문화가 있고 또 한편으로 저기 있는 실용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뭐 실용문화라고 합시다. 이걸 이렇게 그냥 서양문화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머리를 쓰다듬는 유교문화가 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을 때 유교문화는 괜찮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용문화에서는 서양에서는 터치를 했을 때 이것을 추행으로 강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러한 학교 폭력에서의 폭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시대상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사회상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모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자, 이 부분이 첨예하게 갈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어떤 A가 B한테 어떤 모욕을 줬을 때 이 모욕이라는 것이요. 개념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두 명 다 친구고요. 그죠? 서로 친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친 말투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뭐욕 같은 걸 쓴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교류가 있었을 때에 욕을 쓴 거지만 시간이 지나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욕이 친함의 표시였던 이 욕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모욕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모욕은 자, A와 B가 서로 욕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쌍방 학교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학교 폭력이 발생되어지는 원인은 보통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특징들도 좀 이따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알고자 하는 바는 학교 폭력의 개념은 쌍방 간에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개념은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러한 명예훼손과 모욕 같은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좀 또 내려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자, 그렇다면 학교 폭력의 유형은 뭐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런 부분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학교 폭력의 유형에는 신체 폭력이 있습니다. 뭐 상해고, 폭행이고, 감금, 약치, 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는 타격이 있는 거예요. 타격이. 자, 그리고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되는 모든 행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때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단 이때 성급하게 교사가 자, 가해 학생이라든지 피해 학생을 규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사실관계하고 해석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은 그죠? 자, 비공개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보죠. 자, 아이들이 교실에서 줄이 이렇게 있죠. 줄이. 그죠? 어떤 학생이 지나가다가 발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이 학생한테. 자, A가 B 학생한테 발을 걸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럼 B 학생은 주장하죠. A가 발 걸었어요. 자, A는 주장합니다. 아니에요. 책을 갖다 놓으려고 사물함에 책을 갖다 놓으려고
나가려고 했던 참이에요. 자, A와 B 간에 정서적인 유대가 있었거나 그러면 이러한 뭡니까? 해석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서로가 관계가 서로 안 좋아요. 그러면 A는 책을 갖다 놓으려고 했다. B는 발을 걸었다. 자, 다시 사실관계는 무엇입니까? B가 넘어졌고 A는 발을 책상 밖으로 빼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해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에서 책을 갖다 놓으려고 했던 것인지 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죠? 분명히 이 학생은 신체에 폭력이 가해졌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 학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랬을 때 교사는 인식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 것을 이 학생 A와 B한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기록을 해두고 생활지도부나 또는 학년 부장님들한테 꼭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이 차후에 학교 폭력의 어떠한 씨앗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상해, 폭행, 감금, 약치, 유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상해와 폭행의 차이점은 상해는 법률적으로 접근하자면 어떤 진단서를 발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폭행은 진단서를 발부하지 않은 거예요. 자, 발부를 했다 하더라도 학교에다 안 가져오면 폭행이고 진단서를 발부해가지고 학교에 가져오면 상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폭행이죠. 쉽게 말하자면 욕입니다. 우리도 모욕죄라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도 이러한 명예훼손, 모욕, 협박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경우와 그죠?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경우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학생이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기 때문에 반에서 막 영어 시험을 봤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꼴찌 하면서 놀렸습니다. 꼴찌 사실이죠? 하지만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한테 창피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기반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학생이 절도, 즉 내 책을 훔쳐갔어 라고 근거 없이 소문을 냅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가능성이랑 허위라는 건 다른 겁니다. 그죠? 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증거가 없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이것 역시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사실을 기반으로 했던 허위를 기반으로 했던 모두 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건 물론 허위 사실 유포가 좀 더 악질적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그리고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고 모욕이 있고 협박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명예훼손이라고 했을 때 A와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A와 B가 서로 헐뜯었어요. C가 몰랐습니다. 그럴 때는 모욕입니다. 그죠? 이 모욕이라는 건 굉장히 내재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3자가 알았습니다. 1자, 2자, 3자. 이 3자가 아는 것은 명예훼손까지 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몰랐다라고 하면 이것은 모욕이나 협박으로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서
나한테 그 B 학생이 예를 들자면 피해를 받게 됐다면 명예훼손까지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거냐, 한 가지를 거냐, 요것은 제3자가 알게 되었느냐, 안 알게 되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품 갈취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유형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오시면 이것이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바탕을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바탕을 드리고자 학교 현장에 있는 사례를 결부시켜 자세하게 학교 폭력 유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금품 갈취가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빌린 물건을 되돌려 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거둬오라고 시키는 행위. 이건 역시 학교 폭력인데요. 특히 빌린 물건을 되돌려 주지 않는 행위가 있어서 그죠? A는 빌린 것이다. 그죠? B는 안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 서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랬을 때는 안 빌려주려고 했 학생의 이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힘이 센 애가 그죠? 빌린 거예요. 라고 돼 있는데 그죠? 그런 것은 빌린 게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A와 B를 상담할 때 사실 조사를 할 때 이러한 방금 말한 것과 같이 A 네가 빌린 게 아니잖아.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왜냐면 이 A와 B의 그 내적인 상황까지 심리 상황이라든지 또 숨겨져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러한 선생님의 주관적인 말 한마디는 사건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강요가 있습니다. 강제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는 강요. 예를 들자면, 자, 예를 들자면, 식판을 대신 받아오라든지, 우리가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빵을 뭐, 시킨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1,000원을 주면서 햄버거 음료수에다가 이것저것 다 사와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또는 책가방을 강제로 들어달라고 하든지 숙제를 강제로 해달라고 하든지 또는 시험 문제를 대신 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상당하게 많은 그러한 학교 폭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이요. 자, 그 다음에 따돌림이 있습니다. 이때 이 따돌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죠? 사이버 따돌림까지도 포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집단적,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그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어떤 그룹에서 자, 학생들이 5명이 모여서 모둠 활동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당연히 요즘에는 수행평가가 많기 때문에 모둠 활동을 하는 많이 학생들이 모여서 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A가 맨날 지각하고 거의 무임승차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학생들은 이 A를 그렇게 썩 싫어합니다. 이랬을 때 A는 울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애들이 왕따를 시켰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집단 따돌림, 왕따. 물론 여러분들 왕따와 집단 따돌림의 약간 개념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왕따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집단 따돌림이라는 것은 가해자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튼 이렇게 왕따를 당했어요 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따돌림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학교 폭력으로 봐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랬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죠? 그리고 부장 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장님과 생활지도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겠죠. 물론 선생님도 이 기록을 하면서 사실 조사 같은 거라서 현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절대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넘어가시면 아무 일 아닌 듯이 넘어가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 소지가 된다는 것은 자 이렇게 나머지 아이들이 이렇게 A를 A에게 이렇게 타박을 해도 되는구나라는 암묵적인 인식을 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애들을 상담하는지 또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폭력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성폭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의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성추행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이죠. 자, 성폭행, 성추행은 자, 여러분들 인식을 하는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신고를 하냐면요. 이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찰한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한테 다 알려야 됩니다. 이 성폭력과 성추행은 이렇게 보고 라인이 학교 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관공서의 도움을 꼭 받도록 그렇게 법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사이버 폭력,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여러 가지가 바로 사이버 폭력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심적으로 또 괴롭다라고 했던 것은 가해 학생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친구가 놀면서 장난을 치고 있다. 웃으면서 장난치는 것을 우리는 심적으로 그 학생이 누가 가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나눠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은 학교 폭력의 범주에 넣기가 애매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선생님이 학부모와 면담을 할 때 일종의 소스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인식을 학부모님한테 시켜야 됩니다. 자, 자녀와 대화를 자주 나누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자녀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데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항상 내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고 휴대폰 사용 습관을 바르게 길러주셔야 됩니다.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자, 혹자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하게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값비싼 물건. 그래요.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것을 부모님한테 해줘야 되냐면 위화감을 서로 느끼게 만드니까요. 친구들끼리 서로 위화감을 느끼면 안 좋죠?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경계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하도록 당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죠? 자, 이때 학부모님이 아이한테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112나 117로 이렇게 신고하도록 말을 해주는 것조차도 괜찮습니다. 학부모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말하지 말고 외부 기관한테 얘기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아시겠지만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그죠?
또는 저기 가정에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자보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가정 등이 굉장하게 그죠? 많습니다. 자, 이런 가정에게 학생 보고 무조건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얘기하지 말라라는 압박으로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책임 회피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만약에 학교 현장에 나가서 음, 학교 폭력으로 학부모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될 때는 이런 말들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주셔야 된다고 하고 학교폭력 관련 기관을 정보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되고 학부 담임과 상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봅시다.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도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지요. 여기 보시면 대전시 교육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보면 민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교 폭력이 돼 있고 학교 폭력을 신고하는 곳은 자, 경찰서가 되겠죠. 특히 117번이라고 번호를 따로 하고 있고요. 대전 해바라기 센터와 가정폭력, 성폭력 신고 여성 긴급 1366 번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선 경찰서 홈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드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부모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학부모님들이 한 번씩 들어가 본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실종 신고 내역부터 해서 생활 안전 지도까지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보면 청소년과 학교 폭력이라고 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과 유형, 물론 어, 뿐만이 아니라 신고 및 처벌 기준부터 해서 아이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고 부모님도 인식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이트들을 보시고 어, 학교 폭력 대처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확충하시 바랍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2009년도에서 2011년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아무래도 이제 학교 폭력이 계속 개념이 발전하고 유형이 복잡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맞춰가야 되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이거 말고 이렇게 봅시다.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여가부에서 만든 건데요. 보통 이렇게 상담과 심리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 이외에도 이렇게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와 동구는 동부교육청이고, 자, 그다음에 서구와 유성구는 서부교육청, 중구까지가 이제 동부교육청이죠. 동부교육청을 이렇게 동부교육지원청에 위클래스를 가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와 상담실과 자료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대전 동부위센터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2층에 이렇게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뭐 서식하고 상담 자료실이 있죠.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한다라고 했었죠. 학교 폭력은. 그죠? 자,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은 교우 관계가 자, 발전하지 못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A 학생과 B 학생이 서로 소통의 문제로 B 학생이 A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A 학생은 B 학생한테 괴롭힌 것이 아니라 같이 숙제를 하자고 모르는 거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하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는 특수한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그죠? 발생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이 A와 B가 서로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 상담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위 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코로나19 감염 대응 심리 지원 방법, 심리 지원 방법, 뭐 회복 탄력수 스트레스 관리법, 불안 조절법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자,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부모님들이 한 번쯤 그죠? 이런 자료가 있구나 인식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그런 것들을 하도록 예비 교사 여러분들이 지식을 확충해서 교사가 됐을 때 학부모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뭐 사이버 상담도 있고요. 성폭력 피해 상담도 있고 생명준수 자살 예방, 정신건강 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실제로 학교 폭력과 그죠? 관련되어진 기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유형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가정 내에서 인식을 어떻게 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좀 쉰 다음에 학교 폭력에 대한 사안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 특히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것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